저는 박영자입니다. 68세, 중학교에서 35년간 국어를 가르치다 정년퇴임한 교사죠.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저처럼 퇴직 후 허전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서입니다. 퇴직하던 날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3월의 마지막 날, 교무실에서 마지막 짐을 정리하는데 가슴이 뭉클했어요. 35년간 매일 아침 7시 30분에 도착해서 학생들을 맞이하던 교무실. 칠판 앞에서 여러분, 오늘은 춘향전을 배워볼까요? 라고 말하던 그 교실. 동료 선생님들이 꽃다발을 건네주며 말했죠. 영자 선생님, 이제 진짜 편하게 지내세요. 손주들 책도 읽어주고 남편분과 여행도 다니시고. 맞아요. 우리도 빨리 따라가고 싶네요. 부럽습니다. 그때만 해도 정말 그럴 줄 알았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마트에 들렀죠. 평소보다 좋은 고기를 샀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남편 창수와 축하 저녁이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현관문을 열며 여보, 나왔어요 라고 말했는데 대답이 없더라고요. 거실 테이블 위에 쪽지 한 장이 있었습니다. 등산 모임 있어서 늦음. 저녁 먼저 드세요. 아, 맞다. 창수는 작년부터 등산 동호회에 나가기 시작했죠. 혼자 앉아서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생각했어요. 괜찮다. 내일부터는 달라질 거야. 이제 시간이 많으니까 창수와 함께 보낼 수 있을 거고, 큰딸 미정이의 아이들 도윤이, 소윤이도 자주 볼 수 있을 거야. 그날 밤 창수가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며 들어왔어요. 고생했어. 이제 편하게 지내면 되겠네. 응, 그러게. 이제 우리 시간 생겼으니까 여행도 다니고. 그러자. 아, 그런데 나 내일 장기 모임 있어. 그렇게 저의 첫 퇴직일이 지나갔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좋았어요. 아침에 급하게 일어날 필요도 없고 학교 준비도 안 해도 되고 집 청소도 천천히 할 수 있었죠. 미정이가 가끔 아이들 데리고 왔을 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엄마, 애들 좀 봐주실 수 있어요? 저 장 보러 나갔다 올게요. 그럼 가야. 도윤아, 소윤아, 할머니랑 책 읽자. 8살 도윤이와 5살 소윤이를 무릎에 앉히고 전래동화를 읽어주는 시간. 아이들이 할머니 목소리가 정말 좋아요라고 말할 때면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역시 교사 출신답게 책 읽는 솜씨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거든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창수는 여전히 매일같이 나가더라고요. 월요일은 등산, 화요일은 장기, 수요일은 동창회, 목요일은 또 다른 모임. 저는 집에 혼자 있었어요. 여보, 우리 여행 언제 가요? 아, 그거 조금 있다가. 요즘 모임이 좀 많아서. 미정이네도 처음에는 자주 왔는데 점점 뜸해지더라고요. 둘째 아들 준호는 원래 바빠서 일주일에 한 번 안부 전화 정도. 어느 날 문득 깨달았어요. 내가 35년간 매일 아침 7시 30분에 일어나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수업 준비하고 시험 채점하던 그 바쁘고 의미 있던 시간들이 그립다는 거요. 거울을 보니 머리가 많이 휘어져 있었어요. 언제부터인지 화장도 대충 하게 되고 옷도 아무거나 입게 되고. 이게 내가 꿈꾸던 노후일까요? 분명 뭔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느꼈어요. 퇴직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어야 한다는 걸.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는 몰랐습니다. 아직은요. 퇴직한 지 석 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아침마다 창수가 운동복을 입고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부럽다기보다는 서글펐어요. 여보, 나도 같이 등산 갈까요? 영자야, 너는 체력이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다 남자들이고 산행도 꽤 힘들어. 그럼 장기는요?
장기, 너 장기할 줄 알아? 그리고 거기도 다 남자들이야. 그렇게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창수에게는 은퇴 후에 새로운 세계가 있었지만 저에게는 없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만들어주지 않았다고 해야겠죠. 어느 화요일 오후였어요. 평소보다 일찍 들어온 창수가 현관에서 큰 소리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 정말? 민경이가 요리를 그렇게 잘해? 우리 영자도 요리 잘하는데 한번 만나보게 해야겠네. 민경이요? 누구지? 궁금해서 슬쩍 물어봤어요. 여보, 민경이가 누구예요? 아, 등산 모임에 새로 나온 사람. 나랑 동갑이야. 남편 잃고 혼자 사는데 성격도 활발하고 요리도 잘하고 참 밝은 사람이더라. 그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창수가 다른 여자 얘기를 그렇게 신나게 하는 걸 처음 봤거든요. 저 얘기를 할 때는 그런 표정을 지은 적이 언제였더라? 그래요? 좋은 분이시네요. 응, 다음에 기회 되면 소개해 줄게. 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복잡했어요. 질투라기보다는 무력감이었달까요? 창수에게 저는 이제 소개할 만한 사람도 아닌 건가 싶었어요. 그날 저녁 미정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내일 도윤이 학원 보내야 하는데 좀 봐주실 수 있어요? 제가 회사 업무로 못 데려다 주겠어요. 그럼 당연하지. 감사해요, 엄마. 아, 그리고 점심도 해주세요. 도윤이 급식 못 먹어서요. 전화를 끊고 나서 생각해 보니 이상했어요. 미정이는 저에게 항상 뭔가를 부탁했지만 제가 어떻게 지내는지는 물어본 적이 없었어요. 다음날 도윤이를 돌보면서 문득 물어봤습니다. 도윤아, 할머니가 뭐 하는 사람인 줄 알아? 집에서 밥 해주는 사람? 할머니가 선생님이었다는 거 알고 있어? 아, 맞다. 엄마가 그랬어. 할머니는 예전에 선생님이었는데 이제는 안 해도 된다고. 안 해도 된다고라는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마치 저의 35년 교직 경력이 이제는 쓸모없는 것처럼 들렸거든요. 준호한테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느 일요일에 잠깐 들렀을 때였습니다. 엄마, 좀 쉬세요. 이제 할 일도 없으시잖아요. 할 일이 없다고?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더 이상 직장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되니까 좋으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때 깨달았어요. 가족들에게 저는 이제 할 일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교사 박영자가 아니라 그냥 엄마, 할머니, 아내로만 존재하는 사람. 어느 목요일 저녁 창수가 또 늦게 들어왔어요. 어디 갔다 와요? 아, 민경이가 우리 등산 모임 사람들 집에 초대했어. 진짜 요리 솜씨가 예술이야. 불고기랑 잡채를 어떻게 그렇게 맛있게 하는지. 민경이 이야기가 또 나왔어요. 이번에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도 요리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뭐? 아, 그러게. 너도 잘하지. 그런데 민경이는 정말 특별해. 혼자서도 당당하게 살아가고 사람들이랑 잘 어울리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어요. 혼자서도 당당하게 살아가고라는 말이 저에게는 너는 혼자 살 능력이 없어 보인다는 뜻으로 들렸거든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생각했어요. 나는 가족에게 무엇인가? 단순히 집안일 하는 사람? 손주 돌보는 사람? 남편 뒷바라지 하는 사람? 35년간 수많은 제자들을 가르치고 학부모들의 존경을 받던 교사 박영자는 어디로 간 걸까요? 그때부터 뭔가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바꿔야 할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일은 도윤이 9번째 생일날 일어났습니다. 미정이가 아파트 단지 내 작은 카페를 빌려서 가족 모임을 했어요. 저와 창수, 준호 부부, 그리고 미정이 남편 동현이까지 모두 모였죠. 도윤이가 촛불을 끄고 나서
다들 선물을 주기 시작했어요. 미정이는 비싼 레고 세트를, 준호는 태블릿을, 창수는 자전거를 선물했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한 아동 문학 전집을 내밀었어요. 도윤아, 할머니가 정말 좋은 책들 골라왔어. 이 책들 읽으면 국어 실력이 쑥쑥 늘 거야. 그때 동현이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아, 역시 선생님 출신이시네요. 다른 선물들도 좋지만 할머니 선물이 제일 교육적이에요. 기분 좋게 웃고 있는데 소윤이가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할머니는 맨날 집에서 밥만 하잖아요. 엄마처럼 회사 다니는 것도 아니고 아빠처럼 돈 버는 것도 아니고. 순간 모든 대화가 멈췄어요. 미정이가 황급히 소윤이를 타일렀죠. 소윤아, 그런 말하는 거 아니야. 할머니한테 죄송하다고 해. 왜요? 할머니는 정말 집에서 밥만 하잖아요. 맨날.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충격이었어요. 5살짜리 아이 입에서 나온 말이지만 그게 우리 가족이 저를 보는 시각이라는 게 너무 명확했거든요. 동현이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아이들은 아직 어려서 그래요. 할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선생님이셨는지 모르니까요. 과거형이었어요. 대단한 선생님이셨는지 이제는 아니라는 뜻이겠죠. 준호가 분위기를 바꾸려고 애썼어요. 엄마, 소윤이가 어려서 그래요. 신경 쓰지 마세요. 괜찮아, 괜찮아. 아이가 뭘 알겠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어요. 정말 괜찮지 않았거든요. 창수는 아예 다른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도윤아, 아빠랑 자전거 타러 나갈까? 할아버지가 좋은 자전거 사줬잖아. 그렇게 생일 파티는 끝났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창수가 말했습니다. 아이들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 소윤이가 워낙 말을 막 해서. 응. 짧게 대답했지만 정말 신경 쓰였어요. 아니, 신경 쓰인다는 표현도 부족했어요.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진 기분이었거든요. 그날 밤 잠이 안 와서 35년 전 첫 수업하던 날을 떠올렸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교단에 섰을 때 아이들이 선생님,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던 순간 그때는 정말 뿌듯했는데 제자들이 졸업하고 나서도 스승의 날마다 편지를 보내오곤 했어요. 선생님 덕분에 국어를 좋아하게 되었어요. 선생님이 읽어주시던 시가 아직도 기억나요. 그런 편지들을 받을 때면 정말 보람을 느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손주에게 집에서 밥만 하는 사람이라고 불리는 할머니. 그게 제가 35년 교직 생활의 끝에 도달한 모습인가요?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보니 확실히 늙어 보였어요. 언제부터인지 화장도 대충 하게 되고 옷도 편한 것만 찾게 되고 이게 정말 나인가 싶었어요. 미정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어제 소윤이가 그런 말해서 죄송해요. 괜찮다고 했잖니. 그래도 아이가 아직 어려서 그래요. 엄마가 얼마나 훌륭한 선생님이셨는지 모르니까요. 또 과거형이었어요. 미정이도 동현이와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엄마는 예전에 훌륭한 선생님이었던 사람이라고. 미정아, 엄마는 지금도 선생님이야. 네. 아, 그건 물론이죠. 근데 이제는 편하게 쉬셔도 되잖아요. 편하게 쉬라는 말. 더 이상 쓸모없으니까 쉬라는 뜻으로 들렸어요. 그날 저녁 창수에게 물어봤어요. 여보, 나 어때요? 정말 집에서 밥만 하는 사람 같아요? 무슨 소리야? 너는 훌륭한 선생님이었잖아. 이었잖아. 창수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집에서 편하게 지내면 되지. 그날 밤 정말 많이 울었어요. 35년간 쌓아 올린 제 정체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기분이었거든요. 박영자 선생님이 아니라
그냥 집에서 밥하는 할머니로 남은 제 자신이 너무 초라했어요. 하지만 그때 문득 생각했어요. 이대로 주저앉을 순 없다고. 뭔가 바꿔야겠다고. 어떻게든. 소윤이의 그 말이 있고 나서 며칠 동안은 정말 우울했어요. 거울 볼 때마다 집에서 밥만 하는 할머니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그러다가 문득 현실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혼자 살 수 있을까? 그날 오후 창수가 또 등산 모임에 나간 사이 저는 책상에 앉아서 계산기를 꺼냈어요. 퇴직금이 얼마였고 연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적금은 얼마나 있는지 하나하나 따져봤습니다. 퇴직금 6천만 원, 선생님 연금 월 120만 원, 적금 3천만 원.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어요. 물론 창수와 함께 살 때만큼 여유롭지는 않겠지만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계산을 하면서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35년 동안 벌어놓은 돈이 이게 전부인가 싶기도 하고 동시에 이 정도면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도 살 수 있겠다는 안도감도 들고 내가 정말 독립할 수 있을까? 혼잣말을 하면서 인터넷으로 전셋집도 찾아봤어요. 우리 집 근처 원룸이나 투룸이 보증금 3천에 월세 40만 원 정도더라고요. 연금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창수가 돌아온 거였죠. 뭐 하고 있어? 아무것도. 그냥 황급히 계산기와 메모지를 치웠어요. 아직 창수에게 이런 생각을 털어놓을 용기는 없었거든요. 등산 재밌었어요? 응, 오늘은 민경이가 김밥을 싸왔더라고. 정말 손맛이 좋아. 또 민경이 이야기였어요. 요즘 창수 입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이름이었죠. 그래요? 응,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 등산 모임에서 1박 2일로 설악산 간다고 하더라. 민경이도 같이 가고. 저는 어떡하죠? 너는 집에서 쉬면 되지. 어차피 너는 등산 별로 안 좋아하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확신이 섰어요. 창수에게 저는 정말로 그냥 집에 있어도 되는 사람이구나. 같이 여행 가자고 했던 말들은 다 립서비스였구나. 그날 밤 혼자 누워서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이대로 살아야 하나? 창수의 뒷바라지나 하고 가끔 손주 봐주고 집안일만 하면서 35년간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수업 준비하고 학생들 가르치고 학부모 상담하고 그렇게 바쁘게 살았는데 그 시간들이 정말 그리웠어요. 문득 옛날 제자 중 하나였던 수진이가 생각났어요. 몇 년 전에 결혼 소식을 알려오면서 편지를 보냈던 아이였죠. 선생님께서 중학교 때 읽어주셨던 윤동주 시집이 아직도 제 책상 위에 있어요. 힘들 때마다 그 시를 읽으며 위로받고 있어요. 그런 편지를 받을 때는 정말 뿌듯했는데 지금은 그런 보람도 없어요. 아무도 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기분이었거든요. 다음 날 미정이가 전화를 했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도윤이랑 소윤이 좀 봐주실 수 있어요? 저희가 회사 워크숍이 있어서요. 그럼. 감사해요. 아, 그리고 점심이랑 저녁도 해주세요. 또 돌봄 요청이었어요. 미정이에게 저는 편리한 무료 베이비시터인 셈이죠. 미정아, 엄마가 다른 일을 하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해? 네. 무슨 일요? 모르겠어. 뭔가 의미 있는 일? 엄마, 이제 쉬셔야죠. 35년 동안 고생하셨잖아요. 또 쉬라는 말이었어요. 저는 쉬고 싶지 않은데 모두가 쉬라고만 하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결심했어요. 뭔가 해야겠다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그날 오후 동네 도서관에 산책 삼아 갔어요. 오랜만에 가보니 변한 게 많더라고요. 어린이 도서관도 새로 생기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졌고
접수대에서 젊은 사서가 안내 책자를 건네주더라고요. 어르신, 우리 도서관에서 자원봉사자 모집하고 있어요. 혹시 관심 있으시면 한번 보세요. 자원봉사라. 생각해 본 적 없던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뭔가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이게 제가 찾던 것일까요? 집으로 돌아와서 안내 책자를 자세히 읽어봤어요. 독서 지도, 책 읽어주기, 도서 정리 등등. 제가 잘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날 밤 창수에게 말해봤어요. 여보, 나 도서관 자원봉사 해볼까 해요. 자원봉사? 갑자기 왜? 그냥 집에서 편하게 있으면 되는데. 편하게만 있기엔 너무 심심해요. 그럼 뭐, 하고 싶으면 해봐. 근데 너무 무리하지는 말고. 별로 관심 없다는 반응이었어요.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이번만큼은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날 밤 오랜만에 설렘을 느꼈어요. 35년 교직 생활을 마감할 때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설렘이었죠.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었어요. 도서관 자원봉사 신청서를 낼 때 떨렸어요. 68세에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담당 사서인 김민주 씨가 친절하게 안내해 줬습니다. 어머니, 교직 경험이 35년이나 되시는군요. 저희가 정말 필요로 하던 분이세요. 정말요? 네, 특히 어린이 독서 지도 쪽에서요. 요즘 아이들이 책을 안 읽으려고 해서 고민이 많았거든요. 오랜만에 들어보는 말이었어요. 필요로 하던 분이라니. 집에서는 아무도 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첫날은 오리엔테이션이었어요. 자원봉사자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주부들, 퇴직한 공무원들, 대학생들까지. 다들 각자의 이유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영자예요. 중학교 교사 출신이고 이번에 처음 참여하게 됐어요. 자기소개를 할 때 중학교 교사 출신이라고 말하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오랜만에 제 정체성을 당당하게 밝힐 수 있었거든요. 다른 봉사자 중에 인상 깊었던 분이 있었어요. 저와 비슷한 나이의 남성분이었는데 자기소개를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이정호입니다. 판사를 하다가 작년에 퇴직했고요. 요즘은 시간이 너무 많아서 이것저것 해보고 있어요. 아, 저와 비슷한 처지구나 싶었어요. 전문직에서 퇴직하고 나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찾고 있는. 첫 주는 주로 도서 정리 업무를 했어요. 책을 분류하고 새로 들어온 책에 바코드를 붙이고 파손된 책을 수리하고 단순한 일이었지만 책 냄새를 맡으며 일하니까 마음이 편했어요. 둘째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어린이 독서 지도를 시작했어요.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시간이었죠. 첫 번째 독서 지도 날 아이들 8명이 동그랗게 앉아 있었어요. 제가 들고 간 책은 아기 돼지 삼형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선생님이랑 재미있는 이야기 읽어볼까요? 네. 아이들의 밝은 대답 소리에 가슴이 뛰었어요. 35년간 중학생들만 가르치다가 이렇게 어린 아이들과 마주하니 새로웠어요. 책을 읽어주기 시작했는데 아이들이 눈을 반짝이며 들어주더라고요. 첫째 돼지가 집으로 집을 지을 때는 안 돼, 안 돼, 하고 소리치고 늑대가 나타나면 으악 하고 무서워하고. 여러분, 세 번째 돼지가 벽돌로 집을 지은 이유가 뭘까요?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선생님, 튼튼하게 지으려고요. 맞아요. 그럼 우리도 뭔가 할 때 튼튼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열심히 해야 해요. 최선을 다해야 해요. 아이들의 순수한 반응에 정말 행복했어요. 이런 기분을 언제 마지막으로 느꼈나 싶을 정도로. 독서 지도가 끝나고 나서
한 아이가 다가왔어요. 선생님, 목소리가 정말 좋아요. 우리 학교 선생님처럼 말씀 잘하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어요. 선생님처럼이라고 했다는 건 이 아이에게 저는 진짜 선생님으로 보인다는 뜻이잖아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기분이 정말 좋았어요. 오랜만에 뭔가 보람 있는 일을 한 기분이었거든요. 집에서 밥만 하는 할머니가 아니라 다시 선생님이 된 기분. 집에 도착해서 창수에게 말했어요. 여보, 오늘 정말 좋았어요. 뭐가? 도서관에서 아이들한테 책 읽어줬는데 애들이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그래, 잘 됐네. 그런데 너무 무리하지는 말고. 창수는 여전히 별 관심이 없었어요.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저 혼자만의 만족감이어도 충분했거든요. 그날 밤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어요. 꿈에서도 아이들이 선생님, 선생님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말 행복한 꿈이었습니다. 도서관 봉사를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매주 화요일이 기다려질 정도로 즐거웠습니다. 아이들도 저를 알아보고 좋아해 주니까 더욱 보람 있었고요. 그날도 평소처럼 독서 지도를 마치고 책을 정리하고 있는데 이정호 씨가 다가왔어요. 박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네요. 아, 이 선생님. 수고라뇨, 즐거운데요. 보기 좋아요. 아이들이 선생님을 정말 좋아하는 게 보여요. 이정호 씨는 주로 성인 대상 법률 상담 봉사를 하고 계셨어요. 퇴직한 판사 경험을 살려서 시민들의 법률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일이었죠. 이 선생님은 어떠세요? 봉사활동 하시면서 어때요? 저요? 처음에는 시간 때우기 정도로 생각했는데 해보니까 의미 있더라고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그 말에 공감했어요. 저도 처음에는 그냥 심심해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정말 필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박 선생님 35년 교직 생활하셨으면 정말 많은 제자들이 있으시겠어요. 그럼요. 계산해 보니까 대략 3,000명 정도 가르쳤을 것 같아요. 와, 대단하시네요. 그럼 길에서 제자들 만나시기도 하죠? 가끔요. 그런데 요즘엔 다들 바빠서 인사만 하고 지나가더라고요. 그때 이정호 씨가 신중하게 말했어요.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커피 한 잔 하실래요? 같은 또래끼리 이야기할 사람도 필요하고. 잠깐 고민했어요. 남자분과 커피를 마신다는 게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고. 하지만 이정호 씨는 정말 신사적이었고 무엇보다 오랜만에 제대로 대화할 상대가 생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좋아요. 도서관 1층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박 선생님, 퇴직 후에 어떠세요? 적응 잘하고 계신가요? 사실은 쉽지 않아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는데 이정호 씨가 진짜 관심 있게 들어주니까 점점 속마음을 털어놓게 되었어요. 가족들이 저를 그냥 집에서 쉬는 사람으로만 보는 것 같아요. 35년간 교사로 살았는데 이제는 그냥 할머니, 아내 역할만 하라고 하니까. 아, 그 마음 이해해요. 저도 비슷해요. 정말요? 네. 아내는 이제 편하게 쉬라고 하고 아이들은 아빠는 할 일 없다고 생각하고 35년간 법원에서 치열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무용지물이 된 기분이에요. 이정호 씨도 저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전문직에서 퇴직한 후에 상실감을 겪고 있었죠. 그래서 봉사활동 시작하신 거예요? 맞아요.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박 선생님처럼요. 그렇게 첫 대화를 나눴어요. 정말 오랜만에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는 사람을 만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창수는 요즘 제 이야기에 별 관심도 없거든요. 다음 주 화요일에도 이정호 씨가 말을 걸었어요. 박 선생님,
오늘 아이들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저도 옆에서 들었는데 정말 선생님다우셨어요. 감사해요. 그런 말 들으니까 기분 좋네요. 당연히 기분 좋으셔야죠. 정말 훌륭하게 하고 계시거든요. 이정호 씨는 항상 제가 하는 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해 줬어요. 집에서는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일인데 이렇게 인정해 주니까 더욱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어느 날은 이정호 씨가 제안했어요. 박 선생님, 시간 되시면 같이 책 전시회 보러 갈까요? 시립 도서관에서 좋은 전시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책 전시회요? 네, 우리 나이대가 좋아할 만한 고전 문학 작품들을 전시한다고 해요. 고민하지 않고 대답했어요. 좋아요. 집에서 창수에게 말했을 때는 조금 신경 쓰였어요. 여보, 내일 도서관 동료분이랑 책 전시회 보러 가요. 동료? 누구? 이정호 씨요. 퇴직 판사 출신이고 봉사활동 같이 하는 분. 창수가 잠깐 이상한 표정을 지었어요. 남자야? 네, 그런데 왜요? 아니야, 그냥. 조심해서 다녀와. 조심해서 다녀오라니. 무슨 이상한 일을 하러 가는 것도 아닌데. 책 전시회는 정말 좋았어요. 이정호 씨와 함께 윤동주, 이상, 김소월 등의 작품들을 보면서 옛날 이야기를 나눴어요. 박 선생님, 학생들에게 어떤 시를 가장 많이 가르치셨어요? 윤동주의 서시요. 아이들이 처음에는 어려워하지만 설명해주면 정말 감동받더라고요. 저도 그 시 좋아해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이 구절이 특히. 그렇게 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니까 정말 즐거웠어요. 창수와는 이런 대화를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돌아오는 길에 이정호 씨가 말했어요. 박 선생님과 이야기하니까 정말 좋네요. 오랜만에 지적인 대화를 해본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깨달았어요. 나도 이런 대화가 그리웠구나. 서로를 존중하면서 나누는 진지한 대화. 집에 돌아와서 창수에게 말했어요. 여보, 정말 좋은 전시회였어요. 그래, 뭐가 좋았는데? 윤동주 시집 원본도 있고, 이상의 친필 원고도 있고. 아, 그런 거구나. 창수는 별로 관심 없다는 반응이었어요. 예상했던 일이지만 조금 실망스럽기도 했고, 그날 밤 생각했어요. 이정호 씨 같은 사람과 대화할 때는 정말 살아있다는 기분이 든다고, 내가 아직도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는다고. 그때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정호 씨와의 우정이 깊어지면서 저 자신도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봉사활동을 할 때도 더 자신감이 생겼고, 아이들을 대할 때도 예전 교사 시절의 당당함이 돌아왔죠. 하지만 집에서의 상황은 여전했어요. 창수는 민경이 이야기만 하고 아이들은 여전히 저를 편리한 할머니로만 여겼어요.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난 건 어느 목요일이었어요. 창수가 등산 모임에서 1박 2일로 지리산에 간 날이었죠. 민경이도 당연히 같이 갔고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생각할 시간도 많아졌어요. 정말 이대로 살아야 하나? 창수의 뒷바라지만 하고 가끔 손주 돌봐주고 집안일만 하면서. 그때 이정호 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박 선생님, 혹시 시간 되시면 내일 오후에 차 한잔 할까요? 상의 드릴 일이 있어서요. 무슨 일인데요? 시립도서관에서 제게 정식 강사로 시민 법률 강좌를 해보지 않겠느냐고 제안했어요. 그런데 박 선생님께도 문학 강좌 제안이 들어올 것 같거든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식 강사라니. 다시 선생님이 될 수 있다는 뜻인가요? 다음 날 만나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시립도서관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면서 전문가들을 찾고 있다는 거였어요. 박 선생님 같으신 분이 딱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35년 교직 경험에 문학 전공이시니까. 정말요? 하지만 저는 중학생들만 가르쳤는데 성인들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당연히 하실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 박 선생님은 정말 타고난 교육자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타고난 교육자라는 말.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말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나이도 많고, 박 선생님, 68세가 뭐 어때서요? 요즘 68세는 한창 활동할 나이잖아요. 경험과 지혜가 쌓인 나이고요. 이정호 씨의 말이 정말 위로가 되었어요. 집에서는 아무도 해주지 않는 말들이었거든요. 생각해 볼게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박 선생님이라면 정말 잘하실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복잡했어요. 정말 하고 싶은 일이었지만 창수가 뭐라고 할지 걱정되었거든요. 창수가 지리산에서 돌아온 건 그날 밤이었어요. 어떻게 다녀왔어요? 아, 정말 좋았어. 특히 민경이가 준비한 저녁이 환상적이었어. 또 민경이 이야기였어요. 여보, 저 시립도서관에서 문학 강좌 강사 제안 받았어요. 뭐? 강사? 네, 성인 대상으로 한국 고전 문학 가르치는 거요. 창수가 의외의 반응을 보였어요. 그거 돈 되는 거야? 한 시간에 3만 원 정도요. 그럼 한 달에 얼마나 돼? 일주일에 2번 하면 24만 원 정도요. 창수가 조금 관심 있어 하는 것 같았어요. 돈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럼 해봐. 용돈벌이라도 되니까. 용돈벌이라. 제가 35년간 쌓아온 전문성을 용돈벌이라고 하다니.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용돈벌이가 아니에요. 제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 그런 뜻이 아니라. 어쨌든 좋잖아.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창수의 반응을 보니까 더욱 확실해졌어요. 이 사람에게 저는 정말로 그냥 집에서 용돈벌이나 하는 사람이구나. 며칠 후 미정이한테 이야기했어요. 미정아, 엄마가 도서관에서 강의를 하게 됐어. 네, 강의요? 응, 문학 강좌. 엄마, 괜찮으실까요? 너무 무리 아니에요? 왜 무리야? 엄마가 35년 동안 뭘 했는데. 아, 그건 그런데. 이제는 좀 편하게 지내셔도 될 텐데. 미정이도 창수와 똑같았어요. 저보고 편하게 지내라고만 하고. 그날 이정호 씨한테 전화했어요. 이 선생님 강사 일하기로 했어요. 정말요? 잘하셨어요. 네, 그런데 가족들이 좀 걱정해요. 왜요? 나이도 많고 무리할까 봐서요. 박 선생님, 가족들 걱정은 이해하지만 선생님 인생이잖아요. 선생님이 하고 싶은 일을 하셔야죠. 그 말이 가슴에 와 닿았어요. 선생님 인생이잖아요. 정말 그랬어요. 제 인생이었거든요. 며칠 후 준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무슨 강의 한다고 하셨다면서요? 응, 문학 강의. 엄마, 집에서 쉬세요. 괜히 나가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스트레스가 아니라 즐거운 일이야. 그래도 이제는 편하게 사셔야죠. 또 편하게 살라는 이야기였어요. 모두가 저보고 편하게 살라고 하는데 정작 저는 편하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밤 결심했어요. 정말로 독립해야겠다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다음 날 아침 창수에게 말했어요. 여보, 저 따로 살래요.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에요. 계속 생각해 왔어요. 왜? 내가 뭘 잘못했다고? 잘못한 건 없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남편의 아내로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날 정말 큰 싸움을 했어요. 창수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고, 저는 제 마음을 끝까지 설명했어요. 여보, 저도 제 삶을 살고 싶어요. 35년 동안 선생님으로 살았던 박영자로
다시 살고 싶어요. 결국 별거를 하기로 했어요. 이혼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 떨어져 살아보자고. 작은 원룸을 구했어요.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45만 원. 연금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집이었죠. 크지는 않았지만 제가 혼자 살기에는 딱 적당했어요. 가족들의 반응은 다양했어요. 미정이는 처음에 깜짝 놀라면서 말렸죠. 엄마, 정말 혼자 사실 거예요? 아빠랑 다시 이야기해 보세요. 미정아, 엄마 마음 정했어. 하지만, 걱정하지 마. 엄마가 더 행복해질 거야. 준호는 좀 더 현실적이었어요. 엄마, 경제적으로 괜찮으세요? 응, 연금도 있고 강의료도 들어오니까 충분해. 정말 괜찮으시면. 뭐, 엄마가 행복하시면 되죠. 창수는 처음에는 화를 냈지만 나중에는 체념하는 것 같았어요. 정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하지만 힘들면 언제든 돌아와. 이사하는 날 짐이 많지 않았어요. 옷가지와 책, 그리고 몇 가지 생활용품 정도. 35년 결혼 생활의 흔적들을 다 두고 온 기분이었죠. 새 집에서의 첫날 밤 혼자 앉아서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쓸쓸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유로운 기분이었어요. 아무도 눈치 볼 필요 없이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는 게. 도서관 강의는 정말 즐거웠어요. 성인 학습자들이었지만 열심히 들어주고 질문도 많이 했어요. 선생님, 춘향전에서 춘향이가 그렇게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좋은 질문이네요. 춘향이에게는 신념이 있었어요. 사랑에 대한 신념, 그리고 자신에 대한 믿음이요. 이런 대화를 나눌 때마다 가슴이 뛰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교사로서의 보람이었거든요. 어느 날은 수강생 중 한 분이 수업 후에 다가와서 말했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학창 시절에 국어를 이렇게 재미있게 배웠으면 문학을 더 사랑했을 텐데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선택한 길이 옳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정호 씨와의 우정도 계속 이어졌어요. 가끔 함께 전시회도 보고 책 이야기도 나누고 서로를 존중하며 지적인 대화를 나누는 친구가 있다는 게 정말 소중했어요. 박 선생님, 독립하신 후 어떠세요? 처음에는 조금 외로웠는데 지금은 정말 자유로워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보기 좋아요. 선생님이 훨씬 생생해 보이세요. 정말 그랬어요. 거울을 보니 확실히 표정이 밝아진 게 보였어요. 예전처럼 화장도 하고 옷도 신경 써서 입게 되고 경제적으로는 빠듯했어요. 강의료와 연금을 합쳐도 예전만큼 여유롭지는 않았죠. 하지만 마음은 훨씬 풍요로웠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자유와 존중을 얻었거든요. 가끔 도윤이와 소윤이를 만나면 아이들이 말했어요. 할머니, 왜 따로 살아요? 할머니가 할머니만의 일이 있어서 그래. 무슨 일이요? 선생님 일이야. 할머니는 선생님이거든. 와, 할머니가 선생님이에요? 그때 정말 뿌듯했어요. 이제 아이들에게도 저는 집에서 밥만 하는 할머니가 아니라 선생님 할머니가 된 거죠. 창수와는 가끔 만났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전보다 대화가 편해졌어요. 영자야, 어떻게 지내? 좋아. 정말 좋아. 그래. 그럼. 다행이네. 당신은 어때요? 민경이는 어떻고? 아, 그냥. 친구 사이야. 내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고. 어떤 사이든 상관없었어요. 이제는 질투도 서운함도 없었거든요. 한 해가 지나고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도서관 자원봉사와 문학 강의로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고 이정호 씨와 다른 봉사자들과의 교류도 활발했어요. 어느 날 강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생각했어요.
이게 제가 꿈꿨던 노후일까? 처음 퇴직할 때 생각했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지만 지금이 훨씬 만족스러웠어요. 집에 도착해서 차를 한 잔 끓여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작은 원룸이지만 이곳은 정말로 제 공간이었어요. 아무도 간섭하지 않고 제가 원하는 대로 꾸밀 수 있는. 그날 밤 일기를 썼어요. 오늘로 독립한 지 정확히 1년이 되었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걱정했고 나 자신도 불안했다. 하지만 지금은 확신한다. 이 선택이 옳았다고. 68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건 쉽지 않았다. 하지만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걸 깨달았다.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었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할머니로만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박영자다. 35년간 학생들을 가르쳤고 지금도 시민들에게 문학을 가르치는 교육자 박영자. 물론 경제적으로는 빠듯하다. 가끔 외롭기도 하다. 하지만 존중받으며 살고 있다. 내가 하는 일을 인정받고 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 일기를 쓰고 나서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어요.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이 계실까 봐서요. 노후는 눈치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나이 들었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 없어요. 68세든 70세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남들이 뭐라고 하든 자신의 마음에 솔직해지는 거예요.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뭔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저는 35년 교사 경험을 버리고 그냥 할머니로만 살 수는 없었어요. 제가 쌓아온 것들이 너무 소중했거든요. 그래서 용기를 냈고 지금은 정말 만족하며 살고 있어요. 물론 모든 분이 저처럼 극단적인 선택을 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자신만의 무대는 찾으셔야 해요. 가족의 그늘에 숨지 말고 당당하게 나서세요. 68세인 제가 할 수 있다면 여러분도 분명히 할 수 있어요.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거든요. 지금 이 순간도 저는 내일 할 강의 준비를 하고 있어요. 수강생들에게 들려줄 김소월의 시를 고르면서요.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노후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요.